자, 지금부터 2024년도 2회차입니다. 정보통신 기사 정보 전송 일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4년도부터는 전면 CBT로 바뀐 바람에 시험 보시는 수험자 분마다 각각 어떻게요? 기출문제가 다를 수 있죠. 자,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기억에 의해서 복원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도가 적혀져 있는 문제는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장학관 복원이 가능했고요. 연도가 적히지 않는 문제들은 제 기억에 의해서 이제 충분히 정확하게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복원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기 신호의 주파수 스펙트럼 형태는 뭐냐 이렇게 냈어요. 그런 이제 기출 문제 있었죠. 2022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였습니다.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선 스펙트럼 형태로 나오죠. 자, 우리가 신호를 해석하는 신호 해석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신호를 해석하는 신호 해석 파트에서 퓨리의 급수가 있고, 그다음에 퓨리의 변환이 있죠. 그래서 퓨리의 급수라는 것은 이제 주기함수를 해석할 때 쓰는 방식이고, 퓨리의 변화는 비주기함수를 해석할 때 쓰는 방식이다. 꼭 여러분들 기억에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호 해석 파트가 이렇게 시험에 나오다 보면 퓨리의 변환 문제도 이미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퓨리의 변환에 나와 있는 퓨리의 변환 표 정도의 내용들은 정확히 외우시고, 그다음 퓨리의 변환할 때 성질들, 중요한 성질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꼭 외우셔갖고 이제 시험장에 가셔야만 합니다. 이제는 신호 해석 파트에서 계속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퓨리의 급수는요. 영어로는 퓨리의 시리즈라고 하는데 주기함수를 해석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함수의 주기를 t라고 했을 때요. 주기의 역수가 주파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메가라는 각 주파수가 있겠죠. 기본 주파수를 이제 오메가 제로라고 한다면 그의 정수배죠. n을 곱한 정수, n은 정수입니다. 정수배에 대응하는 어떤 고조파 간격으로 이산적인 주파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거, 이런 특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함수라는 것은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함수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이제 시간축이고 여기가 이제 함수축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함수가, 이런 모양의 함수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이제 주기함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이쪽으로도 이렇게 반복되는. 그러면 주기함수는 일정한 모양이 반복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되는 주기겠죠. 주기 t겠죠. 그래서 이런 주기로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반복되는 함수를 우리가 퓨리의 급수를 통해서 주파수 도면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파수 도면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일정한 간격의 이런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격은 각 주파수의 정수배 간격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함수를 해석하는 방법은 퓨리의 급수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주기함수를 우리가 퓨리의 급수를 통해서 주파수 도면으로 바꾸게 되면 이런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꼭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이제 퓨리의 변환 알아봐야죠. 퓨리의 트랜스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비주기함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비주기함수를 해석하게 되면 연속함수 형태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애매하죠?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연속 함수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닐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연속 함수 형태도 나올 뿐더러 아닌 것도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일 구형파 함수를 생각해 보죠. 이 구형파가 하나만 있는 거죠.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여러 함수가 이제 반복되면 주기함수인데, 하나만 딱 있으면 이거는 이제 주기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레탱글러 함수다, 단일 구형파 함수다 그랬어요. 이 함수를 우리가 이제 퓨리의 변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봤죠? 퓨리의 변환을 해봤어요. 이런 때 하면 이 주파수 도면상에서 본다면 싱크 함수가 된다겠죠. 이런 출렁거리는 이런 함수가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퓨리의 변환도 공부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소 감수 형태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연소 감수 형태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주기함수의 주파수 스펙트럼 형태를 물었으니까 답은 선 스펙트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상 문제를 하나 뽑아봤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적중 예상 문제인데, 자, 다음 중 퓨리의 급수를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구할 수 있는 신호 영역의 I of t가 아닌 것을 골라라.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한 문제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퓨리의 급수죠. 퓨리의 급수는 주기함수를 해석한다고 했어요? 비주기함수를 해석할 때 쓴다고 했어요? 주기함수를 해석할 때 쓴다고 했죠. 그럼 이 중에서 비주기함수가 있어요. 다 이건 사인 코사인 함수는 주기함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퓨리의 급수를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런 비주기함수는 퓨리의 변환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퓨리의 급수를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구할 수 있는 시간 영역의 함수가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한마디로 퓨리의 급수로 해석할 수 없는 거. 뭐요? 비주기 함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어때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맞출 수 있을까요? 있어야 됩니다. 이게 최근에 2024년도 군무원 시험에 나온 기출문제입니다. 어때요?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감상기에서 차의 신호가 나오는 논리 게이트는 뭐냐? 우리 이제 감상기는요, 전 감상기가 있고 반 감상기가 있죠. 하여튼 간에 차에 해당되는 신호가 나오는 논리 게이트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둘 중에 이제 쉬운 것이 이제 반 감상기니까 반 감상기를 설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설계하는 방법은 이제 먼저 진리지표를 작성하는 거죠. 반 감상기는 한 자리 감상기 아닙니까? 이제 A라는 어떤 수화가 있고 어떤 B라는 수가 있을 때 이걸 빼면 이게 이제 반 감상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수에서 다른 한 수를 빼게 되면 그 해당되는 차가 나오겠죠. 차를 영어로 difference, 약자를 따서 D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뺄 수 없는 경우, 즉 예를 들어서 얘는 0인데 얘가 1이다 그러면 0에서 1을 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자리에서 하나의 수를 이렇게 빌려와야 되죠. 이걸 이제 빌림수라고 하죠. 빌림수라고 합니다. 빌림수. 그것을 영어로 이제 바로우라는 단어를 써서 B라는 기호를 쓰죠. 바로우라는 단어를 써서 B라는 기호를 써요. 그래서 빌림수가 있냐 없냐를 또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2개고요. 출력은 차에 해당되는 거하고 빌림수가 있냐 없냐를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이 2개고 출력이 2개니까 진리지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다는 입력, 오른쪽에다는 이제 출력을 쓴다 그랬죠. 하나는 차에 해당되는 거, 하나는 빌림수에 해당되는 걸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를 우리가 이제 디퍼런스 D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X라고 표현했다라는 거고요. 빌림수를 이제 바로 해서 B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는 Y라고 썼다라는 뜻입니다. 두 수를 이제 빼는 거니까 빼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나오죠. 입력이 2개면 2의 2승 4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00, 01, 10, 11이죠. 그래서 0에서 0을 뺄 경우에는 빌림수가 필요 없죠. 그러면 0에서 0을 바로 빼면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0에서 1을 뺄 때는 뺄 수가 없으니까 빌림수가 필요하죠. 하나 빌려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려오면 윗자리에서 빌려오면 2가 오는 거죠. 이진수니까. 그래서 2에서 이제 1을 빼게 되면 1이 남는 거죠. 자, 1에서 0을 뺄 때는 빌림수가 필요 없죠. 1에서 0을 빼면 1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에서 1을 뺄 때는 이제 빌림수가 필요 없고 1에서 1을 빼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진리지표를 이제 완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지표를 작성하고 나면 진리지표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부울대수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출력, 디퍼런스에 대한 출력식은요. 출력이 1인 것만을 나타낸다겠죠. 출력이 1인 게 몇 개예요? 2개죠. 2개를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것을 무슨 관계로?
5와 관계로 연결해라. 왜 그런가는 이미 다 이론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변수가 A, B면 여기다가 A, B를 각각 써주면 되는데 변수끼리는 AND 관계로 표시하면 된다. 그랬죠? 이게 왜 그런가는 또 이론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경우를 이제 여기다 표시하고, 자, 이 경우를 여기다 표시하면 되는데, 언제 1이 나와야 되냐? 그러면 A는 0이고 B는 1일 때 1이 나와야 돼요. A는 0이고 B가 1일 때 AND를 해서 1이 나오려면 AND는 하나만 0이어도 0이죠. 그래서 이게 0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A에다 발을 붙여서 0을 1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0인 경우만 뭘 붙인다? 발을 붙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경우를 이제 표시해 보면 1, 0일 때 A는 1이고 B가 0일 때 AND 했을 때 1이 나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B에다가 뭘 붙여야 돼요? 발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바 AND B 와 A, B 바가 논리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는 뭐라 했어요? 바가 있고 없고 있으면 A하고 B는 익스클루시브 O와 관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림수 B에 대해서 나타내 보죠. 출력이 1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만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거고요. 변수가 A, B니까 A, B 쓰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언제 1인가 봤더니 A는 0이고 B가 1일 때, 0이고 1일 때 1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A에다 뭘 붙여야 돼요? 발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식을 다 만들었습니다. 논리식을 보고 이제 그림을 씌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니까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 하나를 딱 그리시고요. 이제 입력이 A, B니까 A, B를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에 해당되는 출력은 뭐에 해당되는가? 차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ND니까 AND 게이트 하나 그려주시고, 자, A는 발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A는 낫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고, B는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B는 바로 들어가면 여기가 뭐가 나와요? 빌림수 B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 게이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차에 해당되는, 차가 나오는 논리 게이트는 뭐예요?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가 답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럼 시험장에 가서 이걸 언제 이렇게 이제 풉니까?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기초 이론 과정에서 다 배우셨기 때문에 제가 반감상기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 하나와 AND 게이트 하나와 낫 게이트 하나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정확히 외워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이 반감상기와 또 반가상기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시험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차가 나오는 논리 게이트를 물어봤지만 다음에는 빌림수가 나오는 논리 게이트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새로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였다라는 겁니다. 2023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였어요.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입력 측 신호대 잡음비가 15dB이고 시스템의 잡음 지수가 10일 때 출력 측 신호대 잡음비는 몇 dB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코 이제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잡음 지수, 노이즈 피겨라고 하죠. 잡음 지수는 정의식 제가 알아달라겠죠. SMB 여기도 SMB인데 보통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노이즈 피겨는 출력 쪽의 SMB분의 입력 쪽의 SMB다라는 거 잊지 말라겠어요. 제가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노이즈 피겨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식이다. 근데 이제 각각 dB로 줬단 말이에요. 노이즈 피겨는 dB로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력 측 SMB를 줬잖아요. 요걸 줬잖아요. 15dB라고 줬어요. dB를 구할 때는 SMB는 신호 전력 대 잡음 전력의 B니까 전력이니까 10로그를 취했겠죠. 10로그 SMB를 했더니 요게 뭐가 나왔다? 15dB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숫자로 고치게 되면 10을 약분하면은 이게 뭐가 돼요? 1.5가 되겠죠. 그러면 밑이 이제 10인 로그니까 바로 SMB는 10의 1.5승이 되겠죠. 이런 숫자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걸 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출력 SMB를 알 수 있죠. 출력 SMB는 자, 여기 자리를 바꿔주면 되죠. 노이즈 피겨하고 자리를 바꿔줍니다. 노이즈 피겨는 얼마예요? 10이라고 줬죠. 10분의 요거는 10의 1.5승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바로 dB를 넣으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나누기니까 이게 1승 아닙니까? 지수승은 빼는 거죠. 나누기는. 그래서 10의 1.5승에서 1을 빼면 0.5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적의 SMB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dB로 물어봤으니까 dB로 고쳐야 돼요. 그래서 출력 측 신호대 잡음비는 몇 dB냐 그랬으니까 이것도 dB로 고쳐야 돼요. dB로 고치는 방법은 몇 로그? 10로그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10로그 10의 0.5승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0.5가 이제 앞으로 가게 되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곱하면 5가 되고 로그 10은 1이니까 5 dB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답이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쉽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노이즈 피겨의 정의식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dB 대신에 이렇게 숫자로 고쳐야 된다는 것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2023년도에 나왔던 기출 문제였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요즘 들어서 이제 정보정송 일반 파트에 무선 쪽에 안테나에 관련된 이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페이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륙권 페이딩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페이딩 그러면 전리층에서 일어나는 페이딩의 종류와 그건 이제 주파수대로 따지면 단파대라겠어요. 대륙권 페이딩은 주파수대로 따지면 초단파대입니다. VHF대예요. 그래서 그 곳마다의 페이딩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페이딩의 종류 5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자, 먼저 가장 안정적인 페이딩이라고 했죠. 신틸레이션 페이딩이 있어요. 가장 심한 페이딩이라고 했죠. 산란형 페이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의 역전점 때문에 생기는 페이딩이 있죠. 덕트형 페이딩이 있죠. 이거 말고도 비구름 안개 때문에 생기는 페이딩이 있죠. 감쇄형 페이딩이 있어요. 감쇄형. 그 다음에 지구 등가 반경계수 K 때문에 생기는 페이딩이 있죠. K형 페이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예요. 요 3가지, 4가지, 5가지. 이 간섭성 페이딩은 단파대 페이딩입니다. 단파대. 전리층에서 일어나는 페이딩이에요. 그래서 종류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페이딩의 종류 5가지 외우시고요. 이것은 이제 단파대, 전리층에서 일어나는 페이딩입니다. 이 전리층에서 일어나는 페이딩도 여러분들 외우셔야 될 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또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일단은 이제 대륙권 페이딩의 종류가 나왔으니까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대륙권에서 발생하는 페이딩의 종류 5가지. 원인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경감책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틸레이션 페이딩은 이제 이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페이딩 중에서 가장 페이딩이 작은 페이딩이에요. 약한 페이딩이죠. 자, 원인은 대기 중에 와류 때문이었습니다. 와류가 소용돌이 왔자예요. 소용돌이의 모양의 어떤 공기층이 있게 되면 어떤 전파가 지나갈 때 잘 못 지나겠죠. 그래서 생기는 페이딩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와류에 의해서 생기는 페이딩이다. 이 와류 동그라미 치시고 핵심어. 그 다음에 이제 전개 강도 변화가 2 내지 3dB로 가장 작아요. 자, 우리가 이제 전개 강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시간인데 시간에 따라 전개 강도, 신호의 세기는 일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정해야 돼요.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화면의 밝기가 일정해야죠. 화면의 밝기가 일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화면에서 나오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목소리, 볼륨도 일정해야 되죠. 신호는 일정해야 돼요. 너무 커도 안 좋고요. 너무 적어도 안 좋아요. 적당하게 일정해야 된다. 근데 시간에 따라 이 전개 강도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그 변화폭이 얼마라는 거예요? 2 내지 3dB로 작다는 거예요. 심한 것은 10dB 이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산란형 패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틸레이션 패딩은 2 내지 3dB 정도의 변화폭이 있다는 특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원인과 특징을 알아두시고, 경감책은 AGC랑 AVC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경감책이에요.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 자동 이득 조절기죠. 오토매틱 볼륨 컨트롤, 자동 목소리 볼륨 조절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K형 패딩이 있어요. 이 K형 패딩은 간단하죠. 지구 등가 반경계수 K죠. 그래서 K가 변동됨으로 생기는 패딩이다. 그러면 K형 패딩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AGC와 AVC를 이용해서 방지한다. 이 정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감쇄형 패딩은 원인이 중요해요. 비구름 안개입니다. 그래서 비구름 안개 이런 말 나오면 감쇄형 패딩이에요. 특징으로 이제 AGC나 AVC를 이용해서 방지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다 AGC와 AVC를 이용해서 방지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산란형 패딩입니다. 제가 이제 정신산란하다 이렇게 예우하겠어요. 변화폭이 심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잠깐 그렸던 정강도하고 시간에 따라 이제 페이딩이, 자, 정강도는 일정해야 되는데 이 페이딩이 이제 크기가 정신산란하게 이렇게 변하는 페이딩이에요. 그래서 정신산란하다.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다수 간섭파입니다. 다수 많다는 거 아닙니까? 간섭파가 많은 간섭파가 합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특징은 다수 간섭파 이렇게 외우시고, 우리 이제 방지 대책이죠. 경감 대책은 다이버시티를 이용한다. 합성법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동안은 AGC와 AVC였죠. 이거는 다이버시티 합성법을 이용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덕트형 패딩이죠. 우리가 이제 매질이 일정해야 되는데 공기층이 이제 급변하게 되면 생기는 게 덕트 현상이에요. 그래서 공기의 역전층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이디오 덕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패딩이다라는 거고, 특징이 중요합니다. 마이크로 팟대죠.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때 지대한 영향을 주는 패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팟대 실용상 문제가 되며 전개 강도 변화폭이 크다. 즉 마이크로웨이브 때 통신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패딩이 뭐냐? 그러면 답이 뭐예요? 덕트형 패딩입니다. 이건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무선 쪽에서 실제가 잘 되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슬며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이것도 이제 다이버시티 방식을 이용해서 경감시킨다. 그래서 덕트형 패딩하고 산란형 패딩은 합성법을 이용해서 경감시키더라. 다른 것들은 나머지 세 개는 뭐예요? AGC와 AVC를 이용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특징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종류를 외우는 게 더 중요하죠.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마이크로파 통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마이크로파 그러면 제가 그랬죠. 자, 마이크로파를 정확하게 주파수대를 이제 정의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SHF대, UHF대에 걸쳐 있는 것이 마이크로웨이브대다. 그래서 이제 UHF대가 이제 얼마예요? 300메가에서 3000메가니까 3GHz죠. 그 다음에 N은 3GHz에서 30GHz대를 SHF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동통신과 위성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대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대라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제가 1기가에서 10기가, 넓게는 1기가에서 30GHz 정도를 마이크로웨이브대다 이렇게 부른다겠죠. 이동통신과 이송통신에 사용되는 주파수대를 마이크로웨이브대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주파수가 매우 높죠. 이게 주파수가 매우 높으면 직진성이 강하죠. 그래서 직진성이 강하다 이렇게 외우시라겠죠. 그다음에 주파수가 높을수록 이제 잡음에 강하죠. 잡음에 강하다. 주파수가 높으니까 안테나가 굉장히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이득의 고지향성의 안테나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고이득, 고지향성 인 안테나인 특히 개구면 안테나가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대다 그랬죠.
그래서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라 했어요? 장애물이 있으면 통신이 안 된다겠죠. 그래서 이제 중계기 같은 것들이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계 방식들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주파수가 높으면 파장은 짧아지죠. 파장이 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파장하고 주파수는 반비례 관계죠.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은 짧아집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때는 파장이 짧다라고 해야 돼요. 파장이 길다, 틀리죠. 그 다음에 주파수대가 높으니까 이제 광대역성의 특징을 갖고 있죠. 대역폭이 높죠. 그 다음에 직진성이 강하다라는 거. 잡음에 강하니까 SMB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파 통신의 특징,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화면을 정지하신 다음에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때는 이제 무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선 쪽보다는 보안에 취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로 가죠. 자, 이 6번 문제가 이제 대역폭을 구하는 건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새로 나오는 문제들이 대역폭 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자, 전송해야 될 신호의 주파수가 이렇게 퍼져 있답니다. 제일 낮은 주파수가 300이고요. 가장 높은 주파수가 3300Hz다. 이런 말이죠. 그럼 신호는 얼마예요? 300에서 3300에 각 퍼져 있으니까 신호가 차지하는 주파수 폭은 얼마입니까? 제일 높은 주파수에서 제일 낮은 주파수를 빼면 되죠. 한마디로 얼마예요? 3300에서 300을 빼면 3000이죠. 그래서 신호의 대역폭은 3000Hz예요. 신호의 대역폭은 얼마다? 3000Hz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호 대역이 필요합니다. 내 신호와 다른 신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 간격을 띄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호의 폭은 3000Hz가 필요한데 그 간격에 신호와 신호 간격에 또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300Hz가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신호를 보낼 때 필요한 대역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3300Hz가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전송할 때 최소 필요한 대역폭은 얼마냐? 얼마요? 3300Hz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 문제가 뭐 괜찮은 문제 같아요, 저는. 통신 속도가 자, Mbps. bps라는 단위 아시죠? 1초에 몇 비트를 보내냐 이 말이에요. 데이터 신호 속도죠. 그래서 통신 속도가 Mbps다. 1초에 이만큼의 비트를 보낸다 이 말이죠. 비트 에라율이 이만큼이다 이 말이에요. 비트 에라율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거는 2차 시험 필답형에도 단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BER이라는 비트 에러율 구하는 방법을 꼭 아셔야 됩니다. 총 전송된 비트 수죠. 자, 그다음에 에러가 난 에러 비트 수를 두면 BER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00을 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BER을 구하는 공식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비트 에러율을 준 거예요. 요게 얼마다는 거예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라는 걸 준 거죠. 그래 놓고 자, 계속 읽어볼게요. 2시간 전송했대요. 그럼 처음 전송한 비트 수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 전송한 비트 수는 1초에 m만큼 보냈으니까 m, 1초에 보내는 비트 수가 m이다 이 말이죠. 근데 2시간 동안 보냈으니까 2시간이라는 것은 2 곱하기 1시간은 60분이죠. 그 다음에 1분은 60초죠. 또 60을 곱해야 되겠죠. 이거죠. 이해되시죠? 60 곱하기 60을 하는 이유를 이제 아셔야 되죠. 그러면 66에 36에다가 3600이죠. 이 또 2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72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m에다가 7200을 곱한 이게 나온 거죠. 7200m이라는 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러 비트 수가 얼마예요? 에러 비트 수가 얼마예요? 72비트다. 그랬죠. 이게 72비트다. 이 말이죠. 72 나온 거죠. 그걸 계산한 것이 이제
비트 LI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돼서 나온 식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통신 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m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m하고 이 숫자를 바꾸면 되죠, 자리를.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누기가 좋아요. 72하고 이걸 나누면 공이 2개 나오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2개를 빼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죠. 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 이제 분자로 가면 10의 3승이 되잖아요. 1000이잖아요. 1000을 2로 나누면 500이 되는 거죠. 답은 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신호 속도는 이제 500 bps다라는 거죠. 답은 500이 된다. 자, 이 문제는 어때요? 괜찮죠? 그래서 풀만한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무선 쪽에서 이제 흘러들어온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무선 펜 기술입니다. WPAN 무선 펜 기술인데 그 중에서 이제 특징을 적어 놓은 거죠. 2.4기가대를 쓴답니다. ISM 대역을 쓴다는 거죠. 통신 거리는 10m 거리에서 최대 4Mbps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PDA, 휴대폰, 가전제품 등 디지털 기기와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피코넷과 스캐터넷이라는 두 가지 네트워크 유형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대역 확산 기술로서는 FH, 주파수 호핑 기술이죠. 대역 확산 기술 중에서 주파수 호핑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초에 1600번을 도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변조 기술로 가우시안 FSK 방식을 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우시안 FSK. 이런 변조 기술을 쓰는 건 뭐예요? 블루투스밖에 없죠. 답은 블루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2.4기가대를 쓰고요. 거리 10m에서 최대 속도가 이제 처음 나올 때는 1Mbps였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4Mbps 정도의 속도가 나오죠. 그래서 4Mbps의 최대 속도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피코넷과 스커트넷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대역 확산 기술은 주파수 호핑 기술을 쓰고, 그다음에 변조 기술로는 가우시안 FSK 기술을 쓰는 것이 뭐다? 블루투스 기술이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밴드 레이어에서는 이중 방식이 TDD를 쓴다 이 말이죠. 이중 방식으로 TDD를 쓰고, 다운 접속 기술로서는 TDMA를 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블루투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반대로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블루투스의 특징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9번 문제죠. 자, 종속국에서 주국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동작과 주국이 종속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동작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매체 접근 기술 중에 자, 여기가 이제 제어국이에요. 제어국. 다른 말로 이제 주국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여기가 이제 버스 형태의 어떤 전송 매체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단말기들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자, A, B, C, D. 그럼 이런 단말기들이 종국이 되는 거예요. 종속국, 종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국에서 어떤 데이터를 여기에 전송 매체에 보내고자 할 때 이 제어국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제어국이 먼저 종속국한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순서가 짜여져 있는 거죠. 자, 물어봐요. 야, 너 보낼 데이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나는 없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말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는 보낼 데이터가 있느냐? 응, 나 보낼 데이터가 있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 보내라 라는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 얘가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허락이 안 떨어져 있으니까 안 보내죠. 그럼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제 이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폴링이랍니다. 폴링. 그래서 제어국의 허락을 받아서 종속국이, 즉 종국이 데이터를 보낼 때 쓰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 한다? 폴링이라고 합니다. 폴링. 폴링이라고 그래요. 폴링. 그래서 종속국, 종국이라고 하죠. 슬레이브에서 주국, 마스터 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동작. 이것을 폴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국에서 이 단말에게 보내야 될 데이터가 있어요.
한다고 해서 바로 보내버리면 얘가 다른 걸 하고 있을 수가 있죠. 바쁠 수가 있잖아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러면 데이터 상실이 일어나니까 물어봅니다. 야, 너한테 온 데이터가 있는데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 응, 받을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그때 보내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셀렉션이라고 하죠. 셀렉션 또는 셀렉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셀렉션 또는 셀렉팅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주국이 제어국이죠. 주국이 정속국에게, 즉 전국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동작. 이것을 셀렉션 또는 셀렉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폴링과 셀렉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10번 문제로 가죠. 자,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정보 전송 일반에 이 엔트로피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4개의 문자 A, B, C, D 중 하나를 보내는 정보원이 있다. 각각의 문자의 발생 확률이 자, A의 확률이 2분의 1, B가 4분의 1, C가 4분의 1, D가 8분의 1이다. 이런 말이에요. 인 경우 한 문자에 대한 평균 정보량, 이걸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죠. 평균 정보량을 엔트로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단위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미 필답형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단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트 퍼 심벌이에요. 단위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비트 퍼 심벌이다 라는 거죠. 이제 구하는 공식은 자, 이게 엔트로피 H, 평균 정보량을 H라는 기호를 쓰는데 H는 확률을 아까 P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1 곱하기 로그, 밑이 2인 로그입니다. P1분의 1 플러스 P2 곱하기 밑이 2인 로그예요. P2분의 1 플러스 P3 로그, 밑이 2인 로그예요. P3분의 1 플러스 P4죠. 곱하기 로그, 밑이 2인 로그입니다. P4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구하는 공식이니까 필히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확률이에요. 2분의 1이. 그래서 2분의 1 들어가고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되는 거죠. 4분의 1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4분의 1이 들어가는 거고 8분의 1이 들어가면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로그 2의 2는 이 전체가 1이 되죠. 이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4니까 이거는 2의 2승이 돼서 로그 성질 2가 앞으로 가서 4분의 2가 되죠. 그 4분의 2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2는 1이니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으니까 이것도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8분의 1 로그, 밑인 로그의 8이니까 8은 2의 3승 아닙니까? 3이 앞으로 가면 8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로그 2의 2는 1이니까 8분의 3이 되는 거죠. 이걸 다 더하면 8로 이제 통분을 하게 되면 8분의 15가 돼요. 8분의 15. 이 8분의 15는 이제 가분수니까 이것을 1과 8분의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필답형을 위해서 이런 표현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8분의 15가 나오면 1과 8분의 7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오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소수점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1.875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론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이론 시험에서는 1.875 해가지고 답이 4번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는데 필답형에서는 주관식이잖아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버리면 1.88이 돼서 오류가 생기죠. 오차가 생기죠. 오류가 아니라 오차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1과 8분의 7 비트 퍼 심벌 이렇게 답을 하시는 요령을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소수점을 나타내고 싶으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이제 2차 시험 때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가죠. 자, 이 문제도 이제 전자회로 파트에서 발진기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회로 과목이 이제 사라지면서 정보전송 일반의 일부가 흡수가 됐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발진기 파트죠. 자, 계안에 의한 발진 회로에서 증폭기의 이득을 A, 계안 회로의 계안율을 베타라고 했을 때, 자, 발진이
지속될 조건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걸 바크하우젠의 발진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크하우젠의 발진 조건은 A 베타의 값이 몇일 때? 1일 때입니다. 1일 때 지속적인 발진이 가능합니다.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인 발진이 가능해요. 그래서 A 베타가 몇이다? 1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크하우젠의 발진 조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12번으로 가죠. 자, 아래 그림과 같이 특정 주파수를 제거하는 필터를 뭐라고 하냐. 뭐 친절하게 말해 준 것 같아요. 그냥 이 필터를 그려놓고 이 필터는 어떤 거냐 이렇게 내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친절하게 이 특정 주파수를 제거하는 필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밴드 스톱 필터라고 하죠. 스탑. 밴드 스탑 필터. 또는 이제 밴드 리젝션 필터라고도 해요. 밴드 리젝션 필터. 같은 말입니다. 또는 너치 필터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너치 필터라고도 또 부릅니다. 밴드 스탑 필터, 밴드 리젝션 필터 또는 너치 필터 이렇게 부르는 것이 대역 소구 필터라고 하는 필터예요. 그래서 여기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밴드 리젝션 필터, 밴드 스톱 필터, 너치 필터 같은 의미의 필터들입니다. 그래서 필터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수동 필터 중에서 C가 하나가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R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이 입력이고 이쪽이 이제 출력이죠. C가 나오고 R이 나온다. 무슨 필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알려드렸죠. 입력 쪽을 항상 살펴봐서 입력 쪽에 이 미자죠, 미자. 콘덴서가 미자로 보이잖아요. 얘는 미분기예요. 미분기입니다. 자, 미분기는 하이패스 필터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고역 통과 필터죠. 근데 이 미자가 출력 쪽이 있어요. 이렇게 출력 쪽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반대되는 겁니다. 미분기의 반대는 뭐예요? 적분기죠. 적분기는 로우 패스 필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역 통과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것과 같은 것은 이제 C 대신에 L을 만약에 연결했다 그러면 위치를 바꾸세요. L은 출력 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하고 같은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콘덴서 대신에 인덕턴스 L로 바꾼다면 입력 쪽에 L이 있으면 로우 패스 필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고 이 두 개는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와 로우 패스 필터의 형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여기에 이제 R이 있고 그 다음에 L이 있고 C가 있어요. 뭐 이 R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습니다. R, L, C, R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밴드 패스 필터입니다. 밴드 패스 필터. 근데 이제 이 L과 C가 이쪽에 있으면 출력 쪽에 있으면 이게 저항이 있고 이렇게 L하고 C가 이게 출력 쪽에 이렇게 직렬로 있으면 이거는 밴드 리젝션 필터다 이 말이죠. 또는 밴드 스톱 필터다 이런 말이에요. 화면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같은 회로가 뭐냐? 이게 이제 L하고 C가 직렬로 있잖아요. 그러면 L하고 C가 이제 병렬로 있으면 돼요. 출력 쪽에 이렇게 L하고 C가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출력 쪽에. 그러면 이것과 같은 뭐가 돼요? 밴드 패스 필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과 같은 거는 또 뭐예요? 요거는 이제 직렬이 출력 쪽에 있으니까 뭐가 있으면 돼요? L과 C가 병렬로 입력 쪽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L과 C가 이렇게 병렬로 입력 쪽에 이렇게 있으면 뭐가 돼요? 밴드 리젝션 필터, 밴드 스톱 필터가 됩니다. 이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요거는 L과 C가 출력적으로 직렬로 있잖아요. 그래서 밴드 리젝션 필터가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들 제가 화면이 좁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림을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13번 문제로 가죠. 자, 13번은 이제 5세대 이동통신의 이제 기술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5세대 기술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노마라는 기술이에요. 노마. 자, 우리가 이제 노마라는 것은 우리 이제 오쏘고날 직교하는 부반송파를 이용하는 4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은 OFDM이죠. OFDM. 오쏘고날의 약자입니다. 근데 얘는 직교성이 없다는 거죠. 난 오쏘고날입니다. 직교성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우리가 노마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노마라는 기술이 뭐냐? 밑에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노마라는 것은 난 오쏘고날 멀티플 억세스라는 기술인데 각 사용자 단말별로 주파수나 시간, 코드 자원 등을 공유하여 직교하지 않는 겁니다. 직교하지 않는 자원을 할당할 수 있게 하면서 정해진 자원으로 단말을 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 접속 방식을 우리가 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주파수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단말에게 동시에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것이 노마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지국에서 채널 품질의 차가 큰 셀 중심 지역에 있는 단말과 셀 경계 지역에 있는 단말로 데이터 신호를 중첩해서 전송할 때 셀 중심 지역 단말에게는 작은 전력을, 셀 경계 지역에 있는 단말에게는 높은 전력을 활용함으로써 같은 주파수를 이용해서 여러 단말에게 동일한 정보를 여러 단말에게 이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노마라는 기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동 단말의 수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2대 이상의 단말에 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여 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2대 이상의 단말에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해서 주파수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라는 거죠. 4세대 기술은 아니죠. 5세대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세대 셀 용량 증대를 위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죠. 이 노마라는 기술은 난 오쏘고날 멀티플 억세스 기술로서 5세대 이동통신의 새로운 기술입니다. 자, 셀의 구간이 이렇게 넓을 때요. 기지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지국 주변에 있는 단말이 있고 이제 기지국 멀리 있는 단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기지국 가깝게 있는 단말에게는 적은 전력을 이용하고 신호를 보낼 때 멀리 셀 경계 지역에 있는 단말에게는 높은 전력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높은 전력을 이용해서 어떤 신호를 똑같은 어떤 정보를 주파수에 실어서 보내게 되면은 가깝게 있는 단말은 전력이 크게 되면은 그것을 수신한 다음에 삭제해 버려요. 자기 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단말은 이 전력이 이제 여기서는 보낼 때 그 전력으로 보냈지만 여기까지 가는 도중에 이제 소모가 돼 적당한 신호로 이제 도착을 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발사하게 되면 큰 전력은 수신한 다음에 삭제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낮은 전력으로 이제 똑같은 주파수를 여기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도달하지 못하니까 전혀 정보가 전달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적당한 신호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은 전력을 이용한 신호는 얘는 수신을 하고 높은 전력을 이용해서 보낸 신호는 수신했다가 그걸 삭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정보를 동일한 주파수에 실어서 여러 단말에게 동시에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이 노마라는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 단말의 수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고 2대 이상의 단말에 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여 자원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 다음에 2대 이상의 단말에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여 주파수 효율 향상을 이룬 주파수 효율 향상을 이룬 기술이다라는 거죠. 5세대 기술입니다.
셀의 용량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5세대로만 고친다면 이 네 가지 특징이 다 맞는 거죠. 자, 14번으로 가죠. 자, 아래 정연파 교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신호 해석 파트죠. 우리가 어떤 신호를 사인파로 표시했는데 이 앞에 있는 게 진폭이죠. 이게 진폭이에요. 그러니까 진폭을 전압을 VM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이제 교류에서는 뭘 알아야 돼요? 시력값 알아야 됩니다. 시력값. 시력값은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해서 진폭이 주어지면 이것을 루트 2로 나눠주면 시력값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값을 알아야 돼요. 평균값은 에버리지라고 해서 VAV라고 할게요. 에버리지. 평균값은 VM이 주어지면 거기다가 파이분의 2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루트 2분의 1을 숫자로 고치면 약 0.707 정도 돼요. 파이분의 1을 이제 숫자로 고치면 약 0.637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정연파일 때, 전파가 나오는 정연파일 때, 반파일 때는 VM을 2로 나누는 것이 이제 시력값이죠. 그 다음에 파이분의 1을 곱하는 게 반파일 때, 정류회로에서 배웠죠. 반파 정류회로 때는 파이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시력값은 VM을 2로 나누는 것이 반파일 때고, 전파는 루트 2로 나누는 거고, 평균값은 전파일 때는 파이분의 2를 곱하는 거고, 반파일 때는 파이분의 1을 곱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주파수 성분이에요. T 앞에 있는 게 주파수인데 그냥 주파수가 아니라 각주파수죠. 각 주파수는 2파이 F를 갖고 있죠. 요게 37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를 구하면 2파이분의 377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것과 이게 같으니까.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60이 나와요. 딱 떨어지진 않지만 60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60Hz다. 맞는 거고요. 진폭은 141V다. 맞는 거죠. 평균값은 파이분의 2를 곱하면 45V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처럼 약 90V가 나옵니다. 그럼 시력값은 루트 2로 나눠주면 딱 100V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다. 라는 거죠. 파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신호 해석입니다. 자, 15번으로 가죠. 자, 다중 입출력, 마이모 기술이죠. 4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술인 OFDM과 더불어서 이 마이모 기술이 4세대 이동통신 핵심 기술이죠. 자, 이 다중 입출력 안테나의 핵심 기술이 아닌가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핸드오버는 셀과 셀을 이동할 때 통화 전환을 해주는 기술이 핸드오버, 다른 말로 핸드오프라고 하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다중 입출력 기술하고는. 그래서 나머지 공간 다중화라든지 다이버시티라든지 사전 코딩 같은 것은 다중 입출력 기술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 제가 좀 적어놨어요. 다중 안테나 시 얻을 수 있는 이득. 자, 먼저 공간 다이버시티 이득이 있다라는 거죠. 페이딩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고 다이버시티 효과 달성 등 신뢰성이 제공된다. 그래서 공간 다이버시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간 다중화 이득이 있다라는 거죠. 대역폭 증대 없이 대역폭을 늘리지 않아도 안테나를 여러 개 이용해서 동시다발적 여러 식의 신호를 보낼 수 있으니까 전속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역폭 증대 없이 고속화, 대용량 전송이 가능한 기술이 마이모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자, 빔포밍 기술 이득이죠. 자, 어레이 이득 및 간섭 제거 이득 등을 우리가 이제 빔포밍 이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전 코딩 방식으로 자, STC 스페이스 타임 코드의 약자죠. 마이모에서 사용되는
전송 코드의 형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을 이용하여 전송 정보의 다이버시티 효과를 주어 전송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사전 코딩 효과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모 기술에 의한 효과들, 공간 다중화 효과, 다이버시티 효과, 사전 코딩의 효과 이런 것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 안테나 사용 시 얻을 수 있는 이득들 꼭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연 설명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무선 환경에서 다중 입출력, 마이모 안테나 기술의 송신 측과 수신 측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로 잘 여겨진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송신 쪽에서는 이제 안테나 여러 개를 이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대역폭을 늘리지 않아도 많은 데이터를 동시다발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이 마이모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채널 용량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송신 측에서는 채널 증대 효과가 있다는 거죠. 수신 측에서는 안테나를 여러 개를 이용해서 받으니까 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공간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공간 다이버시티 효과를 이용한 공간 간섭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수신 측에서 바라봤을 때의 마이모 기술의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모 기술은 무선 환경에서 본다면 송신 측에서는 채널 용량을 증대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신단에서는 공간 간섭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해설을 해놨는데 다중 입출력, 마이모 안테나를 송신 측에서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안테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채널 용량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신 측에서는 사용되는 안테나가 2개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수신 안테나를 이용하게 되면 공간 다이버시티, 공간 합성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으로써 공간 간섭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마이모 기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송신 측에서 봤을 때는 채널 용량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고 수신 측에서 바라본다면 공간 다이버시티 효과를 이용한 공간 간섭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마이모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신 쪽과 수신 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효과 각각 구분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번으로 갑니다. 자, 요게 제가 시험 볼 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답이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봤는데 제가 이제 안테나 쪽에는 수십 년 동안 안테나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안테나 쪽에 전공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답이 없더라고요. 이 문제 정확하게 복원한 겁니다. 제가. 토시는 다를 수 있는데 숫자는 정확해요. 그래서 등방성 안테나라고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송신단의 복사 전력이 200W라고 주어졌어요. 송신단에서 복사 전력이 200W다. 그다음에 거리가 4,000m라고 정확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어졌는데 수신 전개 강도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 나옵니다. 답이 이제 1번인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뒤져가지고 찾아낸 문제고요. 거기에는 1, 2, 3, 4의 답이 없었어요. 답이 정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답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찍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정보전송 일반 마친 개수가 19개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 문제가 틀렸구나. 제가 찍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잘못 출제된 문제가 한 문제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CBT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종이로 시험을 봤을 때는 잘못된 문제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의의제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잘못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의의제청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뭐 어떻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히 문제를 외워왔습니다. 1, 2, 3번 번호는 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제 가져온 건데 답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공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등방성 안테나일 때 복사 전력이 주어졌을 때 전개 강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테나에서 이제 공부하는 건데요. 복사 전력하고 전개 강도의 관계식을 알아야 될
안테나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4분의 람다 수직 접지 안테나, 그 다음에 2분의 람다 수평 비접지 안테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소 다이폴 안테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등방성 안테나. 이 네 개의 안테나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4분의 람다 수직 접지 안테나는 정답 2는 R분의 7 루트 2배의 PR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람다는 R분의 7 루트 PR이에요. 미소 다이폴 안테나는 정답 2는 R분의 루트 45배의 PR입니다. 그다음 등방성 안테나는 정답 2는 R분의 루트 30배의 PR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7번으로 가죠. 자, 저는 이 문제를 보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제가 이제 예상을 했던 문제죠. 제가 이제 FEC 코드, 그 다음에 컨볼루션 코드, 터보 코드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이론 때 블록 코드와 비블록 코드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FEC 코드 방식 중 블록 부호 방식의 오류 종료 부호가 아닌가. 이게 블록 코드라는 것은 자기 코드 안에서 에러를 검출하고 정정할 수 있어야지 블록 코드라고 합니다. 이게 그 자기 코드 말고 그 이전의 코드, 이런 코드를 이용해야만 에러를 검출하고 정정할 수 있는 것은 비블록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록 코드에는 대표적인 게 해밍 코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BCH 코드가 있고 리드 솔로몬 코드가 있어요. 컨볼루션 코드가 비블록 코드. 그다음에 이제 터보 코드도 마찬가지고요. 비블록 코드예요. 그래서 컨볼루션 코드가 대표적인 비블록 코드다. 그래서 여기 구분을 좀 해놨습니다. 블록 코드와 컨볼루션 코드의 종류를 구분을 해놨어요.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으로 가죠. 자, 다음 중 수광각의 공식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수광각. 자, N5는 코어의 굴절률이고 N2는 클레드의 굴절률이에요. 베타는 위상 정수를 나타내고 람다는 F분의 C라는 공식이고 여기에 이제 알파는 광섬유의 반지름을 의미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수광각 구하는 공식은 1번이에요. 아크 사인 루트 N1의 제곱 마이너스 N2의 제곱. 이거는 이제 2차 시험에도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수광각 구하는 공식 필히 외워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개구수 구하는 공식이죠. 이거는 규격화 주파수 구하는 공식이고, 이거는 비굴절률 차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 네 개 다 광학 파라메타의 종류죠. 그래서 광학 파라메타의 종류 5가지를 써놔도 2차 시험 필답형에 이미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거 각각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각각 기출 문제에 있습니다. 뭐만 빼고, 요것만 빼고. 아직까지 안 나온 건 규격화 주파수예요. 규격화 주파수만 계산 문제로 안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한 번씩 나왔습니다. 한 번 이상씩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해설에 써놨으니까 이 수광각 구하는 공식만 외우지 마시고 나머지 공식들도 이제는 확실하게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19번으로 갑니다. 자, 오랜만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쵸, 문제. 자, 위성방송 등의 C밴드입니다. C밴드는 4GHz에서 8GHz 대역을 C밴드라고 하죠. 상향 주파수와 이제 하향 주파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주국이 있고 지구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구에서 이제 우주로 발사하는 것이 이게 상향이죠. 상향 링크라고 하고, 우주국에서 지구국으로 발사해주는 주파수를 하향 주파수라고 하죠. 주파수가 이제 상향 주파수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주파수가 높을수록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우주국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이제 운영하잖아요. 아무래도 전력 소모가 많으면 곤란하겠죠. 위성의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위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향 주파수가 더 낫다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지구국은 어때요? 여기서 이제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전기를 이용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없죠.
그래서 상향 주파수가 더 높고 하향 주파수가 낮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C밴드의 상향 주파수는 6기가입니다. 그다음에 하향 주파수는 4기가예요. 답은 1번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거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오랜만에 나온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시험은 아니었고 무선 쪽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C밴드를 무선 쪽에서도 안 내요. 하도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KU밴드와 KA밴드에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제 KU밴드는 우리가 KU밴드는 업 링크가 16기가고요. 그 다음에 다운 링크가 12기가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KA밴드는 업 링크가 30기가고 다운 링크가 20기가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일단은 요거 나왔으니까 여기다 별표 3개하고 요거 먼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무선 쪽에서는 KU밴드가 요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올 수 있겠죠. KA밴드는 아직도 이제 무선 쪽에서는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이 세 개의 주파수 대역에서의 상향 링크와 하향 링크는 우리가 자주 쓰는 주파수 대니까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문제요. 자, 오랜만에 이제 임계각이 나왔네요. 자, 임계각을 구하는 공식이 뭐냐? 답은 3번입니다. 아크 사인 N1분의 N2죠. 이 N1은 코아의 굴절률이고 N2는 클레드의 굴절률이죠. 그래서 임계각을 구하는 공식 맞는 걸 골라라. 답은 3번입니다. 이건 아주 옛날에 이미 나왔던 문제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복원해서 그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